김정은의 매를 피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북한 현실인 거죠. 간부들을 그냥 압을 가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하고, 북한의 공업기지 거기 가서 부총리를 그 자리에서 너 나가라 뭐 이렇게 내쫓고 해임시키고 마피아의 뭐 두목처럼 놀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국들부터 보게 되면 통일을 그렇게 반기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우리 한반도 통일은 아시다시피 남북이 대립된 상태에서 서로의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뭐 반세기 이상 대립돼 왔잖아요. 그 과정에 일단은 뭐 한국은 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북한은 여전히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을 하자면은 통일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세습 체제를 바꾸고 완전히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자면은 일단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체제가 바뀌기만 해도, 체제가 바뀌어도 두 개 국가로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만약에 북한이 지금 체제가 김정은 세습이 딱 무너졌다. 그리고 뭐 무슨 그때 가서 어떤 형태의 또 다른 국가가 생겨날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게 됐다 해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했다고 해도 아마 통일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주변국들의 그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통일하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러면 뭐 무력을 쓰든 뭐 하든 뭐 그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뭐 북한을 일전에 말한 것처럼 뭐 김정은을 해가지고 뒤집어 놔야 통일이 될지, 그러면 또 중국이 또 개입해서 더 복잡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역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이 만약 그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다음에 한국 보고 야 내가 통일시킬 테니까 북한 이렇게 다 넘어뜨릴 테니까 붕괴할 테니까 너네 통일해라. 그러면 북한 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자기네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중국의 자기네 예속국이나 속국처럼 만들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역시 같다고 보고, 뭐 일본은 뭐 그냥 사이드에서 수수방관하는 입장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뭘 개입하겠습니까? 군대도 이렇게 자위대만 갖고 있는데. 그럼 뭐 어찌 보면은 뭐 북한이 말하잖아요. 일본은 그 미국의 철저한 뭐 하수인, 좀 심하게 말하면 개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은 서로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주도돼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겠다 이런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어찌 보면 중국이겠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설사 단절이 돼서 아무 관계가 없다 하게 되면은 뭐 중국이 좀 나서가지고 뭐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통일론을 좀 어떻게 대국이기 때문에 좀 주장을 해서 한국하고도 좀 타협을 해서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역시 중국도 가장 그 자기가 대립되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요. 거기다 또 러시아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죠. 재산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항상 북한을 완전한 예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그런 그 우유부단한 그런 관계로 계속 북한을 유지해오고 있고, 여차하면은 북한에 조금만 좀 동북아 정세가 바뀌고 어찌 되면은 북한을 발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시진핑 정권 때에도 그렇지만 그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는 건 그 영역 안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인프라 건설 같은 것도 뭐 단둥 평양 고속도로라든가, 또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함경도 쪽에 보면 또 훈춘 라진 고속도로라든가, 일단 도로 인프라까지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그냥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고속도로를 널찍한 걸 갖다가 깔아놓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유사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가장 이동하기 쉬운 그런 이동 경로로도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보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중국이 현재 그 북중 접견 지역 연선에다가 제방을 다 쌓아놨잖아요. 이거 제방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미국과 우리 뭐 대한민국이 뭐 미국이 밀고도 모아가지고 북한이 붕괴됐을 때 1차 방어선이 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예전처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집단화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량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또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제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북한이라는 영토 바운더리를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봐도 중국은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어디까지나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요? 역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도 필요에 따라 통일이 됐을 때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통일하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동북아의 창구 속에 있는 한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 정세, 특히나 이게 동북아 정세에서 핵이라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잖아요. 이 세 개 대국의 그런 힘의 역학관계에 가지고 그 짬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자기한테 유리할까? 아마 이 세 개 나라는 그걸 지금 타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말고도 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열도 문제, 영토 문제로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도 또 뭔가 이게 마찰이 있고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또 마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동북아 정책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됐든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역시 미국이 이것이 유리하겠다 하면 통일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참 뭐 안타깝긴 하지만 통일이 점점점 비현실화돼 가고 있고 멀어져가는 그런 것은 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평양을 싱가포르처럼 열린 도시로 만들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트럼프는 그거 아닌가요? 일단 북한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는 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통일은 후고 선후차를 따지면은 일단 북한을 바꾸는 것부터 택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처럼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암시한 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김정은한테 이게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평양을 싱가포르처럼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싱가포르도 처음에 예속됐다가 이게 독립된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북한 평양이 싱가포르 됐을 때 가장 누가 싱가포르처럼 만드는데 힘을 실어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미국이 힘을 싣겠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의미는 제가 볼 때 김정은한테 야, 너 나하고 친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암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김정은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안정적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안정적이면은 그런 행보를 겪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핵에 신경을 쓰지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김정은도 보면 지금 엊그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게 보도에 나게 되면 계속 간부들을 그냥 압을 가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하고 해가지고 강경하게 그냥 호통만 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영성기계 공장이라고 북한의 공업기지, 대표적인 공업기지인데 함흥에 있는 흥남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부총리를 갖다 그 자리에서 너 나가라 뭐 이렇게 내쫓고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거기 연관된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한테 너 조심해 뭐 완전히 이건 뭐 어찌 보면은 뭐 강경하다 못해도 뭐 마구잡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일종의 이렇게 비유해서 안 됐지만은 뭐 무슨 신디케이트 뭐 마피아의 뭐 두목처럼 놀아요 그냥 자기 말 안 듣게 되면 자기 눈에 거슬리면 바로 없애고 하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북한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해보제도 기초가 없어요. 뭐 이미 전에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업붐이든 농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황폐화되고 노후화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읽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요구 수준을 높여가지고 뭐 세계적 수준으로 해라 뭐해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도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일단 안 하면 죽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이 나오고 눈 감고 아웅이라는 식인 거죠.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 영성기계에서 그런 비유를 했다고 해요. 달구지는 소가 끄는 거지 염소가 끄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한 찌꺼리는 염소가 달구지를 끄는 거나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간부들을 때렸다고 하는데 지금 안정적이란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한계점이 지금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 간부들이 그냥 살살살살 김정은의 매를 피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북한 현실인 거죠.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 김일성과 비교했을 때 김정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단 집이 있다고 하면은 기초는 이미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이 썩었기 때문에 이거 뭐 옛날 거 좀 간단히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 기둥을 세우자면은 주춧돌이라고 해서 돌을 밑에다 놓고 그에다 기둥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둥 자체도 썩었거냐 이 주춧돌 자체도 이제 깨져가지고 언제 이 다 파편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썩어 있던 기준마저도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둥마저도. 그런 상황이거든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김정은이가 많이 문을 열어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 때, 김일성이 때 만약에 무슨 이런 컵을 하나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과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식으로만 만들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거가 됐든 일본 거가 됐든 러시아 거가 됐든 그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이걸 사대주의, 수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때렸었어요. 그래서 기초도 든든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북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자가 됐든 사탕이 됐든 뭐 맥주가 됐든 뭐 술이 됐든 모든 것이 그 우리 대한민국 거 벤치마킹 한 것이 많거든요. 뭐 새우깡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겉보기에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그 발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초는 여전히 썩어 있고 언제 그 주춧돌이 깨져서 가루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현재 계속 그 여야 또는 그 좌우로 대립이 돼가지고 뭐 양극화라고 하나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자꾸 그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좋은데 그게 따라서 북한이 계속 간을 보잖아요. 뭐 보수 정권 때는 어쩌고 또 이게 또 뭐 무슨 일단은 뭐 진보 정권이라고 하나 뭐 무슨 뭐 좀 살짝 좀 조심스러운데 뭐 좌파 정권이라고 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북한도 가만히 간을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좀 자기네한테 친북적이다 하면은 뭔가 좀 하는 척하고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보면 경협도 해보고 뭐 개성공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다가 또 보수 정권 때는 뭐 또 이건 또 안 하겠다 말겠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을 항상 쥐고 있다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작권도 있다, 뭐 어쨌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이라는 거는 여야로 바뀌든 좌우로 바뀌든 우리 민족의 수건이니까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지금? 자꾸 바뀌고 뭐하고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미국하고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결국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돌아섰잖아요. 돌아서가지고 아예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이 중국을 만났다고 또 싫어하고 뭐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중국 만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또 뭔가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내색도 보이고 뭐 아마 러시아에 가면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뭐라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우리 뭐 당연히 국력은 항상 그냥 그 높여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뭐 기회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고 협력 협조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너무 그냥 그 북한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 그래? 미안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번에 무인기도 똑같잖아요. 뭐라 해서 하면은 저 같으면 그냥 침묵을 지킬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야 니네 그럼 왜 우리 남쪽에다가 왜 땅굴은 왜 팠어? 너네는 우리한테 그런 걸 우리가 싫어하는 걸 안 했냐고. 예. 막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군강산에서 관광하고 있는데 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줌마를 또 쏴 죽였어? 뭐 다 과거를 내놓고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죄를 해야 뭐 북한이 어쩌고? 뭐 잠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계속 이 상태로 답보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대한민국의 위험에 맞게 좀 강하게 나갈 땐 나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혹시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이런 거 있는데 좀 할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던져준다던가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럼 말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남한과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한민족 관계, 특수한
분단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헌법에는 각자가 자기 영토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됐지만 북한도 똑같거든요. 대한민국에 뭐 북한식으로 하면 이제는 남조선이란 말 안 쓰지만 남조선 인민들이라고 해요. 예, 국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돼 왔어요.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것이. 예,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모티브를 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나 연방제도 뭐 운운했다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김정은 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직접 미국하고 하지 뭐 때문에 내가 논의 신세지어야 되냐. 아마 이렇게 결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19년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미국이 나한테 오라. 일단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할아버지나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더 자고자대하는 것이 김정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잘난 척을 너무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젊기도 하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속심은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자기도 그 주도권을 가지고 트럼프 만나겠으면 나한테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해.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그래 만나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번에 러시아를 중국하고 붙어봐도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마침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파병을 하고 뭐 하고 해서 러시아의 유착 관계를 바짝 붙여놓으면은 미국이 무조건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타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차하면 미국이 끝까지 낯을 돌리지 않으면 좋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해서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면 러시아를 스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을 파고들겠다. 미국하고 이제 안 놀겠다. 예, 앞으로 북한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럽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관광산업부터 해서 경제산업을 다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미국 오라. 김정은이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껍데기는 누구나 다 만들어요. 제 말은.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거의 다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력 문제예요. 전기를 제대로 생산 못하고 일부 지금 뭐 유튜브나 그런 일부 SNS를 통해 가지고 뭐 평양의 화려한 그런 야경이라든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고 거의나 그냥 그 정상적인 전기가 아니라 딱 LED인가 뭔가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 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생산은 되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현재 전력 생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민수용, 공업용, 군사용이든 농업용이든 뭐든 다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뭐 그거 하나 만들자면은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전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북한은 전력 사정뿐이 아니라 전력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많고 생산은 작기 때문에 전압병동까지 있어가지고 정밀기계를 다룰 때 정밀기계라는 거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류와 전압이 다 보상이 돼야 기계가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항상 전압이 낮아요. 전기는 오는데 전압이 낮아. 우리처럼 전격 전압이 220V라면 220V가 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러질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정말 과학적이고 최첨단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북한은 항상. 사실 진짜 뭐 이것이 그 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실용성이 있고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굳이 공개를 안 해요.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보여줍니까? 예, 핵 잠수함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뭐 미국에서 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됐다니까 또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정말 어린애예요. 어린애. 야 니네만 있는 줄 아는 나도 있어. 북한은 항상 그랬어요. 옛날부터 보여주기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소개를 하려면 겉모습뿐이 아니죠. 내부도 다 공개해야지. 내부는 왜 공개 안 해요? 그죠? 그것도 군사 기밀이라고 뭐 정말 그 번지르르하게 그 좋은 그런 구실을 댈지 모르겠지만 무슨 군사 기밀은 무슨 군사 기밀이에요. 그 정도 다 모르나 뭐? 예, 핵 잠수함의 그런 동력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그게 다 알고도 남음인데 북한이 아무리 뭐 그런 세계 유일한 그런 특수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보여주기를 한다면 안에까지 다 보여줘야 돼. 없잖아요. 빈 껍데기는 얼마든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쫙 탑재돼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정상적인 무게를 실은 그런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라면 도로가 못 견딥니다. 그렇게 장시간을 지나가. 제가 보기에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 제가 국가과학원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군사 퍼레이드하는 그 자리에 계속 그냥 1년에 한 번씩 군사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 깨져요. 그래서 거기는 아스팔트를 못 갑니다. 포장을 못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천연 화강암인가 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돌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특수한 포장을 해놨거든요. 해가지고 한때 과학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캐터필라라고 하나? 무한궤도, 탱크에 무한궤도 있잖아요. 그놈이 도로를 다 깨먹는단 말이죠. 철제니까. 거기다가 고무 박킹을 씌울 수 없냐. 뭐 이런 그 이상야릇한 국가가치가 떨어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량화하지 않으면 군사 퍼레이드를 못한다. 이런 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 껍데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공개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알속이 없는 그런 거예요. 북한이 뭐 만들었다는데 실제 그게 실용성이 있냐 없냐고 말할 때 저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도 그렇고 그다음 미사일도 그렇고 물론 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김정은이는 그거를 의심을 하고 자기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쏘긴 쏴요. 예. 근데 그 쏘는 의미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거리를 재기 위해서 쏘는 건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그냥 실험 발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쏘는 건지, 축포도 아니고, 불꽃 축제도 아니고, 미사일 갖다가 뭔가 시기마다 그거 아시잖아요. 무슨 뭐 미국하고 뭐가 어쨌다, 뭐 대한민국이 뭐 어쨌다 할 때마다 한 발씩 빵빵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코 실용성을 따지기 위한 그런 발사 실험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우리 이거 쏜다라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자꾸 위협을 주기 위한 일종의 그 제스처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만드는데 러시아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핵 군사 기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로켓 미사일 기술 같은 거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뭐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수재가 있고 뭐 해킹이나 해커 같은 거 뭐 그런 거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군사 기술에 관한 거는 역시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방조라든가 협조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의 지원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미국이라면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결국은 인접해 있는데 예전에도 뭐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구소련은 항시적으로 고양이 개 사이라는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구소련이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김일성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등거리 외교를 해서 북한이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야 너네 도와주지 말라 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공통점은 뭐냐? 북한이라는 영토에 핵이 있는 것이 서로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볼 때 만약 뭐 중국이 도와주든 러시아가 도와주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뭐라 안 하겠죠. 하고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 때마다 견인하거나 탑재해가지고 가는 자동차 대형 그런 군용 차들 보십시오. 중국제하고 러시아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도 모릅니다. 모르죠. 중국도 어느 정도 기술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야 이번에 이런 거 했는데 너 이거 좀 해볼래? 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이 반대로 자 러시아에서 이런 거 들어왔는데 너네 없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나라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아니 그렇게 미국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일본제 렉서스를 타고 다니고 뭐 세계에서 12대밖에 없다는 거 마이바흐인지 뭔지 벤츠 마이바흐 다 어디서 다 들여옵니까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 아니면 못 들여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이 세 개 나라의 유착관계는 누구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군사기술을 제외한 다른 기술들은 어떤 수준인가요? 전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막 이런 표현을 해서 안 됐지만 서당계 3년에 무슨 글을 읽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일단 북한식으로 말하면 똥 싸게 3년에 울바산 넘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냥 응가를 계속 하던 그 애기들도 3년 지나면 울바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도 뭐 일부 그런 기술 분야가 있죠. 잘하는 분야가 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IT 부문에서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군사과학기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뒤떨어진 데가 많고 주목지기가 많아요. 제가 국가과학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도 뭐 발명품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그 전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뭐 태양광으로 달리는 그 뭐지 버스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남포시에서 막 실험 운행도 하고 막 했어요. 이 그 버스의 그 천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가득 붙여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대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흉내를 내는데 역시 안 돼요. 그냥 겉보기로. 그리고 북한은 항상 보면은 김정은이도 그걸 자꾸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일성 때도 그렇고 간부들은 그때를 넘기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자 이번에 그 태양광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걸 딱 보고 돌아서면은 이게 실제로 안 굴러가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간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실용성 있는 기술을 장려해가지고 좀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재도 북한 상황 자체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부족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해킹만은 뭐 정말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발전돼 있는 그런 거, 돈이 될 만한 건 기술, 알짜 기술은 좀 발전돼 있겠죠. 당연히. 이런 군사 발표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북에서 33년을 살았어요. 일본에서 건너가서.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거의 뭐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70년대 중엽에 제가 갔을 때부터 군사력을 강화해야지 나라가 또 노예가 된다. 일본이 또 침략해온다. 미국이 또 침략해온다. 남조선이 도발을 한다. 계속 구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 년대쯤 돼가지고 하니까 너 사람들이 배급량도 작지 국가에서 주는 식량 양은 작으니까 배는 고프지 그렇다고 뭐 불만을 말하면 잡아가지 이런 사회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연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가 왜 자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군사력 하냐면 너네 다시 노예가 되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때 강연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 대포알 한 알이 소 한 마리다. 그 다음에 총알 한 알이 닭 한 마리다. 근데 일단은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못 지키면은 니네가 다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애들까지 다 외웠어요. 대포 한 알이 소 한 마리래, 총알 한 알이 닭 한 마리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밤낮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안 일어나지. 통일한다, 통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관점이 이제는 등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쏜다? 자, 이번에 무슨 핵 보유국이 되고 미사일 쏘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면 누구도 본전 못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거죠. 주민들은 그렇다고 배가 부르나? 미사일을 가졌다, 핵을 가졌다,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거니 말거니 만들든 뭐하든 그냥 우리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점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그냥 진짜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 같은 걸 가져가지고 와 우리는 그냥 핵보유국이 됐다, 미사일 강국이 됐다 이걸 좋아하는 주민들이 몇이 될까요?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신뢰는 전혀 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는 없는데 이 신뢰가 없다고 표현을 하면 두드려 맞아요. 북한이 그런 구조잖아요. 불만은 내놓지 마라. 잠자코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인데 생각을 하죠. 저처럼 미사일 만들었다. 아니 잘 살 수도 없고 그다음 내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불만을 말하게 되면 반동이네 뭐네 반역이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신뢰도 없어졌는데 일단은 당원이 돼야지 간부가 되는 거고 당원이 돼야지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 취급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당원이 되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그거 당원도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죠. 신뢰는 이미 전에 다 깨졌어요. 깨졌지만 반항을 하면은 얻어맞으니까 그냥 잠자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현송월 자녀가 공개되면서 김정은과 닮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팩트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그리고 또 현송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보다 연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유명 가수들은 북한에서는 항상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김정일 때도 보천보 전작단의 전혜영이라고 하는 현송월과 비슷한 그런 가수가 두각을 나타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마다 북한이 선전선동해서 뭔가 이게 롤 모델로 될 만한 가수가 나타나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송월이라는 거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근데 그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죠. 현송월이하고 친했다 뭐이라. 근데 사실 이게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송월은 현재 이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직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당 간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김정은하고 내연 관계가 있었다면 굳이 그런 일을 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그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물론 여성 관계는 뭐 복잡다단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 마음대로니까 뭐 별짓을 다 하겠죠. 하는데 굳이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한테 그것도 그 사이에 애가 생겼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 4년, 5년 전인가? 한번 그 북한 조선중앙 TV에서 설을 맞으면서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정은 시대를 빛낸 여러 가지 뭐 간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부 인사라든가, 당 간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유명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송월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애도 있고 얼마 있다가 뭐 아들도 뭐 몇 살이 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자기 김정은의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정은하고 닮았다 뭐 이라는 뭐 그건 어디까지나 이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나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현송월이라는 존재가 신경 쓰일까요? 일단은 뭐 그런 루머가 우리 남한에서나 소문으로 크게 퍼져 있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일단 그런 말 자체가 금기시돼 있어요. 네. 설마 거기다가 또 뭐 현송월이 아들이 뭐 김정은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주민들이 없을 것 같고요. 설마 뭐 가족끼리 혹시나 행여나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뭐 아빠나 어머니가 자식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떼치해서 그냥 때리든가 막아버리지 이 자체에 대해서 뭐 신빙성이 없는 거 많은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일단 그게 뭐 리설주나 그 김주애가 그게 신경 쓸 만한, 김여정도 그렇고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죠. 만약 신경을 써서 그들이 신경을 써서 뭔가 일종의 압박이 있거나 뭐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현송월이가 지금 그 직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김정은의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조선중앙 TV나 여러 곳에서 김정은하고 현지지도 할 때마다 수행을 하면서 현송월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김여정하고도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현송월 자체가 그런 위험한 인물, 그 루머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에는 고위 인사가 많은데 왜 유독 현송월 가족 이야기가 주목받는 걸까요? 현송월 뿐이 아니지 않나요? 뭐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억측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화면에 김정은이 나타났는데 그 옆에 멸영의 여성이 나타났다. 그건 누구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가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정말 독재가 강하고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김씨 일가는 비정상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뭐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갖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남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팩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현송월이가 빈도가 많긴 하죠.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수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그 북한의 가수로 이렇게 유명세를 땄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김정은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당 간부까지 자랐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개 가수가 당 간부가 되는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영화배우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된 적도 있었고 김정일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측근으로 해서 뭔가 유명했던 사람을 측근으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마두로 체포 소식 이후 김정은도 적잖은 압박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은 뭐 모를 리가 없죠. 이번 그 마두로 사건을 볼 때 베네수엘라 사태를 볼 때 그 과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정일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동유럽의 유럽들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 당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는 대통령이 결국은 군사 전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자기 수하에 있던 군부의 쿠데타에 가지고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
국가의 대표 주자였던 그 대통령이 숙청당해요. 그 사건이 영상까지, 그때 당시 니콜라이 차우세스크가 그 군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영상까지 북한에 유포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뭐냐, 김정일이 자체가 이걸 간부들한테 보였어요. 봐라, 사회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말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리나 같단 말이죠. 이거 날 지켜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김정일이가 대처했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선군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군부를 꽉 끌어잡았죠. 그것이 바로 루마니아 사태에 대한 그런 대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김정은 역시 갔죠. 이번에 정말 그 불의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새벽부터 김정은 자체도 뭐 지금 특별하게 이게 눈에 띄우는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서도 뭐 일단 뭐 잠수함도 내보이고 뭐 그 다음에 또 이 김여정이가 강경한 그런 발언을 많이 늘어났잖아요. 새해부터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뭐 기대를 하지 말라는 등 뭐 어쨌다는 등,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행보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냥 트집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적으로도 아마 공개를 안 했지. 왜? 그걸 공개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자기가 약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절대 티를 안 낼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뭐가 됐든 뭐 자기의 경호를 더 많이 늘렸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김씨 일가가 어디 밖에 나갈 때는 호위를 하는 세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호위사령부가 1진, 2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경우에 따라서 호위사령부가 1진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국가보위부가 2진을 맡고, 이런 식으로 그 호위 체계가 계속 바뀐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강화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을 늘리면서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김정은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지 않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때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전에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김정은을 때려봤자 뭔가 큰 의의가 있을까,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의 눈에는, 동북아 정세에서 트럼프의 눈에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김정은이가 그 어린 놈이 그 앞에서 얼쩡얼쩡 대면서 자꾸 움직이는 거는 눈에 거슬리긴 하겠죠. 그리고 일단 뭐 예전 그 사례를 놓고 봐도 2018, 19년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손을 놔가지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일 다름이고, 결국은 이게 한반도의 북핵 문제라는 것을 미국이 푼다. 북핵 문제를 푼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핵을 없앤다. 그건 러시아나 중국에게도 연관된 문제거든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간단히 생각을 해서 북한은 핵이 있는 편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재반 사실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영단을 내려서 베네수엘라처럼 김정은을 치냐 안 치냐 할 때 아마도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 친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무시 못하겠죠. 만약 쳤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뭐 김정은이가 유고 사태라고 하나? 뭐 일단 뭐 죽었다고 하면 북한 자체가 뭐 패닉 상태에 들어갈 거고, 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에 밀고 들어올지, 특히나 저는 뭐 러시아보다도 중국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면 개입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정세가 지금보다도 또 안정감을 잃고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정은이는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생포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트럼프가 한다면 현실적으로 능히 가능하죠. 예전에 김정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시고 일단은 북한이 너무 까부로대다가 그 도를 넘으면은 미국은 가만 안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세계 방지 조약인가 뭔가 그걸 탈퇴했을 때 1996년도인가요?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 핵 전파 방지 조약을 탈퇴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지금은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을 때 미국이 연엄하고 해가 그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때 당시 그 북에서 돌았던 소문이 그런 거예요. 그 미 8군의 항모가 원산 앞바다에 오게 되면은 평양 그냥 초토화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한포 사격으로.
그래서 김정일이가 항모를 무서워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왜 음성을 드러내지 않았냐. 음성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음성을 미국이 캐치해가지고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독재자인가 뭔가 하나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이 죽였잖아요. 그런 사례를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도 감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역시 그 경계는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재산 말을 하지만은 때리면은 쉽게 때리겠죠. 예전에 그 스텔스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스텔스기가 나왔다고 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김정일 때인가 뭐 기억이 나는데 스텔스기가 나왔을 때 간부들 속에서 막 간부라기 그 지식인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텔스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스텔스 기능을 써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김정일이 직무실에 창문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모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한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일단 뭐 평양시 자체는 평양시 방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장벽 사격이라고 해서 평양시 방호 사령부라고 하는 일개 군 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가 평양시를 빙빙빙빙 둘러싸가지고 만약에 적들의 기습이라든가 이게 그 비행기를 공격을 할 때 그 포를 갖다가 쏴가지고 장벽을 이뤄서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막 돌 지경이었거든요. 일단 아무튼 뭐 정확하게 뭐 김정은 참수 작전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근고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죠. 김주애는 후계자로 확실해 보이시나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후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럴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 다음에 설사 후계자로 점지를 했다고 해도 그게 10년, 20년 후예요. 김주애가 지금 10대인데 못해도 20대를 넘겨야 그 다음에 뭐 공식적인 후계자를 발표를 하든 뭐라든 하겠는데 그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부터 벌써 김주애가 후계자다 뭐이라고 합니까? 뭐 다시 말하지만 일부 저 북한 전문가 선생님께서 저도 좀 한때는 존경했었는데 뭐 지금 북한이 당 지도 체계를 바꾸면서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예전 그 구소련처럼 일비소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제2인자인 그런 일비소를 만들 때 그 노동당 제1비소, 총비소가 있고 일비소가 있잖아요. 그 일비소를 뭐 김주애로 앉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북에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노동당 원이었고 고생하면서 노동당이 되긴 했는데 당규약상 미성년자가 당원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당 간부들 특히 그 임명제도 그러니까 뭐 간부 등용이라든가 모든 그런 인사사업에서 당원이 아니면은 간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지휘하에 노동당의 통솔하에 사회가 그 계속 견인되어 가는데 거기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중앙당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자리인데 거기에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일비소가 될 수가 없으며 설사 후에 이 김주애가 성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일비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호황한 소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후계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김주애가 자꾸 나타나니까 역시 여기 남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억측을 많이 하시고 주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본의 북한 전문가께서는 뭐 무조건 김주애가 뭐 무슨 후계자라고 대놓고 혼잣담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저는 질문을 던져요. 뭘 근거로 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지금까지 3대를 거쳐오면서 후계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신 알기는 하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설은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전혀 뭐 무근거하다고는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란 사회에서 여자를 세습을 이어가는 과정에 4대 세습자의 그 독재자의 그 권자에 김주애를 앉힌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그냥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여전히 같죠. 일단은 뭐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의 뿌리가 깊죠. 뭐 김일성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련 시기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뭐 항시적으로 러시아의 신세를 많이 줬죠. 뭐 일단 아시다시피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서로가 그 전후복구로 고생을 할 때 역시 가장 많이 개입을 하고 뭐 중국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중국하고 러시아를 대비하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구소련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많이 도와줬고
듣기로도 김일성이도 상당히 많은 차관 형태로 빚을 많이 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일성이 자체도 이미 전에 그 60년도 말경부터 벌써 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처럼 핵무기를 가지면 자기네도 완전히 강국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핵 개발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그때부터 구소련 시기부터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거는 소련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가 얼마입니까? 예. 근데 여전히 그래서 김정일 때도 무슨 뭐죠? 플루토늄이 어쩌고 우라늄이 어쩌고 해서 원심 분리가 뭐고 무슨 융합이 뭐고 하면서 했댔잖아요. 근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거기 완성 단계가 됐다 어쨌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그런 핵 기술이나 군사 기술의 일부는 몽땅 다 러시아의 은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 이어질 것이고 만약 러시아나 중국 이 관계를 북한이 끊는다는 것은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미국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그쪽을 좀 견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기 불가능할 때는 계속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연이에요. 아무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북러 관계, 북중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들이에요. 예. 한마디로 더 말하게 되면 그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에요. 아니 북한하고 좀 친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냅두고 왜 미국하고 만나요? 왜 대한민국 만나요? 북한이 그렇게 뭐라 할 수 있는 처지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의 눈치를 볼 거 없어요. 북한한테 뭘 해주고 뭐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너네 생각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무슨 대한민국하고 만나든 무슨 미국하고 만나든 네가 뭔 상관이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골치 아픈 거죠.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그 대한민국하고 만났다는 거에서 뭐라 하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살짝 불만 비슷하게 이렇게 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봤다고 해도 자기의 공식 입장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막말 쏟아내잖아요, 김여정이가. 예. 그 젊은 여자가 말이야 와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고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걸 러시아나 중국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죽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격이죠. 설마 그렇게 해서 눈치는 보겠죠. 야, 이거 이번에 또 러시아가 우리 북핵 문제? 아마도 그건 그럴 척 하는 거야. 그런 척 하는 거일 거야.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북핵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럼 북한에다 대고 너의 핵 다 가져와.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재산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북아 정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런 관계인데 북한에서 핵을 철거할 수가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면 어떤 것과 협상을 해야 하나요? 일단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쪽하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큰가에 따라가겠죠. 일단 그러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이 세 국가가 그럼 그게 북한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후에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땐 북한이 어떻게 할 건데요? 큰 소리 빵빵 치겠죠? 그때는 지 말도 안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 말도. 그러니까 골 아픈 거예요. 어찌 보면 북한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핵을 거둘 수도 없는 정말 이거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뭔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일단 너네 핵을 우리가 3국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든가 뭔가 그런 또 다른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겠죠.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뭔가 그런 전제 조건에서 뭘 하자라든가 저도 제 머리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북한이 혹할 만한 거는 일단은 핵에 대한 거는 제쳐두고 그럼 핵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애면은 난리 나고 만약 없앨 때 북한에서 솔직히 핵이 없어지면 김정은 정권도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보잘것없는 김정은이라도 서로가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북한은 뭔가 해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뭔가 호황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삼국이 마주 앉아서 북한 핵을 논의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파병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거라고 보시나요? 영토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도 러시아도 북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그 통로는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역시 러시아도 예전에 그 구상을 했던 라진 하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천연가스 파이프를 대한민국까지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서로 그냥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대한민국도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좋은 거고, 예, 그러면은 북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항상 끼고 가야 돼요. 예,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북한이라는 미지의 땅에 이걸 또 아무리 자국 나라라도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화두가 많이 났던 나라라 여기를 아마 관광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같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뭔가 마치 북한에 여행 가는 걸 뭔가 어드벤처식으로 예, 뭔가 미지의 세계를 그 탐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되게 스릴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무튼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 러시아도 북한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 뭐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를 이용할 것이고. 러우 전쟁 이후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밀착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전에 밀착되기 전에 미국이 뭔가 협상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어쩌어쩌 하자. 그래서 김정은이 납득이 되면, 김정은이, 그래요? 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도 등거리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이 북한하고 북미 회담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유럽도 유럽이지만 양쪽으로 다 문은 열고 싶은 거예요. 미국과의 그 협상이 잘 되게 되면 남북 관계 풀린다? 저절로? 그러면 역시 남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협을 하든 뭐하든 해서 북한을 이렇게 살리는 편이 김정은도 득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풀리면 또 뭡니까? 일본하고도 관계가 풀려요. 일단은 남북 관계가 풀린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도 많아지고, 뭐 그러면 유럽 하나의 그 창구, 유럽을 통한 루트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이 감수하고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손실,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북한의 손실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은 그걸 손실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애절문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자꾸 죽어나가고 전사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보면 손실이라고 봐야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 공적 쌓기의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뭔가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자기의 업적처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아무튼 러시아를 통해서 군부의 식량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속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 북한이. 그러니까 결코 손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두고는 안 가지만, 김정은 자체는 여러 가지로 손해는 안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26년 안에 러우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건 저도 점쟁이가 아니고 무속인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요즘 트럼프겠죠. 트럼프의 행동 여하 또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해법은 없다고 보고, 제발 저는 보면 우리 그 TV에서도 가끔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그 전쟁 피해 지역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이라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적이다, 어느 한쪽이 아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양쪽 나라의 주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세계적으로도 좀 소리를 높여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국들이 관여했어야 이 막을 내리는 그런 전쟁이라는 관점은 저도 싫어요. 아니 국제사회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빨리 러우 전쟁 끝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추운데, 아니 우리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 러시아는 얼마나 춥나요? 거기다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배고픔도 있겠지만 그 추위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도 그 추위에 상당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었는데, 좀 국제사회가 좀 동조를 해서 그 어떤 대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조해가 평화를 자칭하면서 제발 좀 러우 전쟁을 끝나는데 모두가 동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떠먹어주는 TV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조만간 개인 채널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투병 중이라 살짝 좀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떠먹여주는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